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늦게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37일 만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특히 미국의 비원비 전략폭격기 전개에 따른 반발로 풀이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김정은과 푸틴이 서한을 교환하는 등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협상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러 간 무기 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한 고강도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 개발 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로 하면서 내년 착공 예정이던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고 최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수사단장이 대통령과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을 발표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오늘부터 사실상 독감과 같은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이 중단돼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에 드는 비용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남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주말엔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젯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37일 만입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11시 40분쯤부터 11시 50분쯤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각각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달 2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37일 만이고 올해 들어서만 14번째입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연습과 어제 한반도 상공에 미국의 전략폭격기 비원비가 전개해 공중연합훈련을 진행한 것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합참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면서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미국 백악관은 즉시 규탄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이례적으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 사이 오고 간 서한 교환까지 공개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의 심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국제 정세를 위협한다며 규탄했습니다. This launch is in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sesses a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and international community.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다만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며 기존의 외교적 접근 방법을 유지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전화브리핑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협상이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egotiation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are actively advancing. Russian Minister of Defense Sergei Shoigu recently traveled to the DPRK to try to convince Pyongyang to sell artillery ammunition to Russia. 이어 쇼이구 국방장관의 북한 방문 이후에도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이 서한을 교환하고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며 후속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ollowing Shoigu's visit, another group of Russian officials traveled to Pyongyang
for follow-on discussions about potential arms deals between the DPRK and Russia. 커비 조정관은 무기거래 내용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탄약을 러시아가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확실한 것은 포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대로 무기거래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김정은과 푸틴의 서한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북한의 러시아 병창기지 역할을 방지하고 중국의 가세를 미리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이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는 전군 지휘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공격으로 남반부 영토를 점령하는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현장 지휘소를 직접 찾아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간척 사업으로 불린 새만금 개발 사업이 32년 만에 또다시 갈림길에 섰습니다. 정부가 내년 새만금 SOC 사업에 투입될 국가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개발 계획 전반에 대한 연구 용역에도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과 전북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잼버리와는 무관하다며 전면 중단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공항과 철도 등 새만금 개발 사업은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시 새만금 간척지 안에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입니다. 1km 남짓 떨어진 군산공항의 역할을 흡수해 국제공항을 만드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애초 계획은 내년 6월 착공해 2029년 개항이 목표였지만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크게 줄었는데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 예산은 최초 요구안의 11%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새만금에 진행 중인 철도 사업도 타당성을 다시 따질 예정입니다. 군산 대야역에서 새만금 신항역까지 47.6km가 연결될 예정이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밖에도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예산이 1,191억 원에서 334억 원으로 새만금 신항만은 1,677억 원에서 438억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예산 삭감과 함께 국토교통부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의 재작성도 지시했습니다. 확실하게 경제 효과를 거두려면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국토부는 TF를 꾸려 자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안 된 사업, 공항하고 철도하고 도로 중점을 둔다고 보시면 돼요. 국토부는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 용역을 이르면 다음 주 발주해 2025년까지 기본 계획을 재수립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관련 예산이 80% 가까이 대폭 삭감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화풀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당 차원의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정부의 새만금 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에 마침 호남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80% 가까이 깎는 게 과연 문명정부에서 가능한 일이냐며 잼버리 파행 탓을 전북에 돌리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건 예산 독재입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 씌우는 것을 넘어서 화풀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전라북도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된 30여 년의 새만금 개발 역사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잊었냐고도 반문했습니다.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드라이포트를 구축하겠다고 전북 도민에게 약속했었던 윤석열 후보는 어디 갔습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만금 사업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면서 지역 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새만금 개발 사업의 재설정은 불가피하다며 정부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원상 복구를 위한 당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새만금 사업이 예산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단장이 수사를 계속 거부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8일 군 검찰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돌아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결국 어제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그동안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지만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수사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국방부 예하 조직에서 수사받는 걸 줄곧 거부해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31일 VIP가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로해 이종석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서에 적기도 했습니다. 검찰단에서 계속되는 압박은 뭐냐면 장군 참모단 자기들이 협박해서 받아낸 진술을 토대해가지고 그걸로 압박을 하는 거거든요. 군사법원은 조만간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 전 단장은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성실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가 이념 논쟁으로 번지면서 우리 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의 흉상은 옮기고 국방부 청사의 흉상은 그대로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흉상 이전에 힘을 실어준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집회도 이어졌습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부터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5인의 흉상 이전을 추진한 육군 사관학교는 이전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생도 교육시설 앞에 배치된 5인의 흉상 가운데 홍 장군 흉상만 독립기념관 등에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도 홍 장군의 과거 공산주의 경력과 독립운동 업적 사이에서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의 이전과 존치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그대로 두는 게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육사 흉상 이전이 타당하다며 이전 찬성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은 정부의 역사 왜곡이자 역사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흉상 이전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국방부는 육사가 교내의 흉상 이전 여부를 먼저 결정하면 이를 바탕으로 청사 앞에 흉상 이전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국회 운영위에서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방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홍범도 장군 삶의 후반부가 육군 사관학교와 잘 맞는지 봐야 한다며 흉상 이전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석 달 만에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놓고 이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남로당 가입과 반란 기도죄로 1심 재판에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 대통령의 호국비가 육사에 있는 거는 그럼 온당합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죠. 아니 나중에 이제 우리 국군으로 오신 분하고 전향을 하신 거하고는 다르죠. 대통령실은 최종 결정은 국방부 소관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홍 장관 후반의 삶이 육사와 맞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의 이제 삶이죠. 그것과 육사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기관에서 육사 생도들이 매일 경례를 하면서 롤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을 찾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맞겠느냐 하는 문제. 홍 장군의 공산당 이력을 거론하며 사실상 이전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와 함께 야당은 대통령실을 상대로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VIP가 경로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도 안보실이 개입한 사실도 없다며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국회 국토위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총선 지원 취지 발언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의 선거법 위반 지적에 원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인용해 응수하면서 여야 신경전이 치열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국토위에 출석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24일 보수 성향 포럼에 참석했는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권 교체 강화를 언급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장관님이 국무위원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총선 선대본부장입니까? 정치인이지만 장관이 됐으면 선거 중립 의무를 법상 지켜야 됩니다. 원 장관은 지난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으로 탄핵 심판까지 갔다 결국 기각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며 응수했고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대답을 가름하겠습니다. 시작해서 지금 장관의 태도를 지금까지 저희가 지켜보면은 정말 무례하고 무도하게 짝이 없습니다. 장관의 퇴장을 좀 요청드립니다. 백지화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원 장관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 구성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에 앞서 양평군 주민들은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군민 6만여 명의 서명지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야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면서 사업 재개에 대한 해법 마련이 더욱 멀어졌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텃밭 목포를 찾아 우리 국민이 정권 심판을 위해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될 때라며 정부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저녁엔 1박 2일 밤샘 의총도 진행하며 여론전을 편다는 계획인데요.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도 갖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1박 2일 워크숍에서 정권 폭주를 바로잡겠다고 외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목포에서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 원고에 없던 국민 항쟁이란 단어를 꺼내며 정부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 항쟁을 선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야당의 오염수 방류 비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맞받은 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주장입니다. 오후엔 목포역 광장에서 민주당 추산 1,500명이 모여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해양 초기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새를 결집해 전국적인 여론전을 위한 불씨를 마련한 겁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 옆에서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앞에서 가장 선두에서 모든 것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민주당 대표실 핵심 관계자는 국민 불안감은 무시한 채 이슈로 이슈를 덮으려는 정부의 일관된 태도에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저녁부터 1박 2일 밤샘 의원총회를 열고 주말엔 다시 한번 장애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거액의 코인 보유와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 표결에서 3대3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윤리자문위 권고에도 제명안이 부결된 데에는 김 의원의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의 비는 그쳤지만 오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이어집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리한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비는 모두 그쳤지만 남부지방으로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인 일요일 또다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폭이 좁고 남북으로 긴 비구름이 영남권에 걸쳐지면서 대구 경북 지역으로는 시간당 1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경남과 제주에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남부 지역으로도 120mm 이상, 호남에는 적게는 5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1도, 대전이 20도, 창원이 24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28도, 창원 30도 등으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과 내수 활성화, 유류세 인하 등 민생 물가 안정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심사합니다. 이는 민주당 등 행원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가결해 전체 회의에 넘긴 것으로 오늘 전체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과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신문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방통위는 앞서 MBC 관리감독과 사장 추천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며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고 남 전 이사장이 KBS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제청해 윤 대통령이 재가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오늘부터 기존 2급에서 독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전수 감시와 격리가 필요했던 코로나19는 표본 감시 대상으로 바뀌고 일반 의료 체계 내에서 관리됩니다. 앞으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이 중단돼 신속항원 검사와 PCR 검사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 미아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양손이 묶여 있었고 폭행 흔적도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은 가족 관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구급차 한 대가 출동하고 들것을 들고 내립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이 빈 들것을 가지고 돌아가고 1시간 뒤 과학수사대 차량이 도착합니다. 지난 28일 밤 8시 55분쯤 서울 미아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급하게 막 뛰면서 그거를 책도가 열지를 못했어요. 좀 자주 이렇게 부탁하더라고. 소주병이 창문 있는데 엄청 많아요. 숨진 여성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이 문을 개방했을 땐 이미 두 사람 모두 숨진 후였습니다. 여성은 발견 당시 양손이 테이프로 묶여 있고 얼굴엔 폭행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 안에선 번개탄 흔적이 발견됐는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여성은 같은 날 새벽 3시 40분쯤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했는데 왜라는 짧은 한마디 후 바로 전원이 꺼지면서 위치 추적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휴대전화 가입 주소지가 다른 가족의 주소로 돼 있고 가족이 여성의 주소를 바로 기억해내지 못한 것도 소재 파악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가족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환전소에선 외국인 강도 2명이 침입해 1,00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강도들이 총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은 방탄복을 갖춘 대원을 투입해 뒤를 쫓고 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2명이 무언가를 들고 서둘러 차량에 올라탑니다. 그러고선 쏜살같이 도망치는데 환전소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은 강도들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동남아 국적으로 보이는 외국인 2명이 60대 환전소 업주를 위협해 8,000달러, 우리 돈 1,000만 원 가량을 가로챘습니다. 돈을 바꾸는 척하며 환전소로 들어간 이들은 갑자기 총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꺼내 업주를 위협하고서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전소에서 두 사람이 가방을 들고 잽싸게 나와가지고 차를 타는 걸 목격했는데 바로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강도라고 그래서 내가 신고를 해라. 강도질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환전소 인근 CCTV를 통해 이들이 탄 차량 번호를 확인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차는 도난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방탄복을 입은 대원들을 투입하는 한편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산후도우미들이 신생아를 흔들고 젖병을 물린 채 방치해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학대 장면들이 담긴 CCTV가 증거로 제출됐는데 하지만 법원은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았고 산후도우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홍지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50대 산후도우미 A씨는 지난 2020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다리를 흔들고 젖병을 물려둔 상태로 잠시 방치했습니다. 또 다른 집에서도 60일 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운 채 빠르게 달리면서 흔들었습니다. 함께 고용된 도우미 B씨도 수시로 짐볼에 앉아 아기를 1분당 80에서 90차례 흔들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서 각각 6번, 74번 발견된 이런 행위를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선 혐의를 입증할 가정용 CCTV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녹화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했고 부모도 촬영되는 부분이나 보관 기간 등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영상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생활과 인격권이 침해되는 것도 중대하기 때문에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로는 유죄를 줄 수 없다라는 법리를 따른. 또 영상을 보더라도 이들의 행동으로 신생아의 건강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에겐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국 영화가 극장가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유승환 감독의 영화 밀수가 누적 관객 수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6일 개봉한 지 36일 만으로 올여름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유일하게 500만 관객을 넘어선 작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는 1970년대 가상의 바닷가 도시 군천에서 펼쳐지는 해녀들의 밀수 범죄를 그렸는데요. 배우 김혜수와 염정아, 조인성 등 화려한 출연진과 액션과 코미디의 적절한 조합, 독특한 소재와 배경 등이 흥행 요인으로 꼽힙니다. 기대를 모았던 또 다른 작품 콘크리트 유토피아 역시 관객들의 입소문을 타며 어제 기준 337만여 명의 누적 관객 수를 기록했는데요. 1000만 관객이 동원되던 한국 영화의 전성시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미국 뉴욕 지하철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타임스퀘어 지하에 있던 127년 된 수도관이 터지면서 일대에 물난리가 난 건데요. 지하철역 천장에선 마치 폭포처럼 강한 물줄기가 철로로 쏟아졌고 계단을 통해서도 쉴 새 없이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이렇게 쏟아져 나온 물이 무려 680만 리터. 이로 인해 지하철 3개 노선의 운행이 중단돼 약 30만 명의 이용자가 불편을 겪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과 골목까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신은 수도관 노후화로 인한 이런 사고는 이미 예견된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는데요. 뉴욕시 환경보호국은 원인 파악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0년대 로맨틱 코미디 영화하면 이 사람 빼놓을 수 없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맥 라이언 얘기입니다. 어느덧 환갑을 넘긴 맥 라이언이 20년 만에 로맨틱 코미디로 컴백합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유부간 메일. 영화를 잘 모르는 사람도 제목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법한 그녀의 대표작들인데요. 맥 라이언은 신작 What Happens Later에서 여자 주인공 역할과 함께 연출도 맡아 처음으로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61살이란 나이가 믿기지 않는 동안이지만 이런 그녀도 한때 성형 중독 논란 속에 변화된 외모로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는데요. 이번 작품으로 다시 로코 여왕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한 20대가 대낮에 낫을 들고 검찰청에서 난동을 벌였습니다.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교도소로 보내달라는 게 난동의 이유였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구속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차림의 남성이 검찰청 민원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손에 낫이 들려 있는데
길이가 무려 22cm나 됩니다. 20대 남성은 주변에 있는 철물점에서 낫을 구매한 뒤 이곳 영월지청으로 왔고 이렇게 금속 탐지기를 통과한 뒤 건물 안에 있는 민원실로 곧장 뛰어들어갔습니다. 들고 급하게 가보면서 여기 도형을 안 내리니까 이쪽으로 막 간 거죠. 출동한 경찰과 맞선 이 남성은 투항 권유에도 낫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땅에 주저앉습니다. 20대인 이 남성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아직 벌금 납부 기한이 남아있어 그럴 수 없다고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돈 없다고 유치장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직원은 통화했는데 가능하다가 그래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제 있는 직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현재 이 남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돼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벌금 6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된 채 이번 사건으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될 처지가 됐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조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도박 조직의 총책이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형사 절차를 악용해 2년 가까이 강제 송환을 피해온 총책 A씨가 경찰과 외교부의 공조로 압송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도박장을 개설하는 등 별도의 혐의로 현지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수법을 통해 송환을 미뤄왔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국내 조직원 166명을 검거하고 필리핀 현지 조직원 16명도 국내로 송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늘 잠이 부족한 직장인들을 위해 일본에서 선보인 낮잠 캡슐이 화제입니다. 아니 근데 기린도 아니고 서서 잠을 청해야 한다는데요. 가능한 일일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딱 사람 한 명 들어갈 만한 공중전화 박스 크기의 캡슐. 뭘 위한 공간일까요? 바로 일본 도쿄 한 카페에 등장한 낮잠 캡슐입니다. 외부와 차단된 채 20분 정도 가볍게 낮잠을 청할 수 있도록 시작된 서비스인데요. 비스듬히 선체로 머리 앞 쿠션에 살짝 기대 잠을 청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업체 측은 인체공학적인 설계 덕분에 충분히 빠르게 잠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용료는 커피 한 잔을 포함해 30분에 우리 돈 약 7,500원 선. 늘 잠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 꽤 유용할 것 같죠. 빠르게 바다를 가르는 쾌속선과 그 뒤를 쫓는 헬리콥터. 바다 한복판에서 긴박한 추격전을 벌이는데요. 영화를 연상케 하는 상황, 사실 도처에서 종종 빚어지곤 합니다. 다름 아닌 마약 때문이죠. 보트 한 척이 물살을 가르며 쏜살같이 달리고 곧이어 헬리콥터 한 대가 빠르게 보트 주위로 따라붙습니다. 헬리콥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는 특수 요원, 순식간에 보트를 장악하고 마는데요. 이들의 단속망에 걸린 건 바로 마약 운반선. 멕시코 해군이 공개한 지난주 태평양 인근의 마약 밀매 적발 현장입니다. 두 차례의 작전 끝에 11명의 가담자를 체포했는데요. 압수된 코카인만 무려 4.4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잊을만 하면 벌어지는 영화 같은 추격전. 마약과의 전쟁, 대체 언제쯤 끝이 날까요? 지난해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25만 명을 밑돌며 역대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1,000여 명 감소한 24만 9천 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합계 출산율도 0.7명대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이 열립니다. 가격이 비싸진 농축수산물과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같은 대중성 어종, 추석 명절 20대 성수품과 제수용품을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또 제로페이 앱에서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후 전통시장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생산과 판매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됩니다.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불법 영업 근절 대책을 보면
곡물 생산업장에 부모견 등록을 의무화하고 자녀견엔 개체 번호를 부여합니다. 반려동물의 생산부터 판매, 양육과 사후 말소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2년 전부터 여성가족부에서는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공개된 50명 가운데 일부라도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 고작 8명에 불과한데요.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너무나 당연한 양육비를 제재에 기대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40대 김모 씨는 5년 7개월 동안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한 50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아야 할 채권자가 원하면 명단 공개 외에도 운전면허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거나 3회 이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출국 금지 조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싱글맘들은 제재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면허 정지를 요청해서 되기는 했지만 또 이제 그걸로 면허 정지로 인해서 또 일을 못하니까 멈추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횡단보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제재에 따라 채무 전액을 지급한 경우는 전체의 2%에서 7% 수준이고 일부 지급을 포함해도 5%에서 15% 수준에 그칩니다. 제재가 있지만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명단은 3년 동안 공개하지만 운전면허 정지는 100일, 출국 금지는 6개월이면 끝이 납니다. 그 법령으로 정해놓고 있는 시행령의 기준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할 만큼 약하다. 이에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제재 강도를 높이고 재산 압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모든 대입 전형에 필수로 반영됩니다. 학폭을 저지른 학생은 정도에 따라 수능 점수에서 감점 처리되거나 특정 전형에는 아예 지원조차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과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은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와 수능, 논술과 실기 등 모든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는 학생부 위주인 수시에서만 학폭 사항이 주로 반영되고 있는데 수능 위주로 평가하는 정시에서도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특정 전형에 아예 지원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폭 경중에 따라 400점 만점 수능에서 최대 10점을 감점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대학들이 검정 고시생에게도 고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저지른 뒤 자퇴를 하는 방식으로 학폭 불이익을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일 검정 고시생이 학생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들은 교육부 발표 내용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 전형을 내년 4월까지 확정해 공개해야 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1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상륙했습니다. 최대 풍속이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과 폭우가 덮치면서 인명피해는 물론 정전과 홍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커다란 주유소 지붕이 맥없이 쓰러집니다. 시속 200km의 강풍을 몰아치며 미국 플로리다주 서쪽 해안에 상륙한 허리케인 이달리아의 위력입니다. 플로리다주 곳곳이 물에 잠겼고 해안 지역에는 폭풍 해일이 주택가까지 들이치며 최고 수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CNN은 125년 만에 빅밴드 지역에 상륙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악천후 속에 운전하던 2명이 사고로 숨졌고 현재 플로리다주와 인근 조지아주에서 45만 가구 넘게 정전을 겪고 있는데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While it is still too soon to assess the total damages, we know that the storm made landfall as a Category 3.
허리케인 이달리아는 플로리다주에 접근하며 총 5등급 중 4등급까지 세력을 키웠다가 3등급으로 낮아졌습니다. 현재는 조지아주를 지나며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졌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를 향해 이동할 것으로 예보되며 주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for storm surge, and always we want to keep an eye out on flash flooding and potentially riverine flooding. We don't know about that yet.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 상륙 전부터 이미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중앙아프리카 국가인 가봉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고 대통령을 가택 연금시켰습니다. 가봉 군 지도부는 국영방송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뒤집고 알리봉고 온딘바 대통령을 축출했으며 가택에 연금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아들과 비서실장들도 체포됐는데 이 중에는 대통령 부인의 비서관으로 근무해온 한국인 한 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시 지도자로 선출된 군부 측 은구마 장군은 봉고 대통령이 3선을 할 권리가 없었고 헌법을 위반했다며 쿠데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비는 지난 밤사이 모두 그쳤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날 텐데요. 단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 보시면 남북으로 길고 폭이 좁은 비구름이 영남권을 중심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빈줄기가 조금 약해지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경남과 제주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남부 지역에도 120mm 이상, 호남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겠고요. 당분간 제주 해안과 영남 해안으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은 21.1도, 대전이 20.1도, 창원 23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28도, 부산 29도 등으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남부지방으로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이어지겠고요. 주말인 일요일 태풍 하이쿠의 영향으로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하이쿠의 뒤를 따라 제12호 태풍 기러기가 발생했습니다. 아직은 진로가 유동적이지만 11호와 12호 태풍의 상호작용이 발생한다면 한반도에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